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현재 대입 전형 유형이 크게 수시하고 정시고 물론 뭐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제가 별표 쳐놓은 거는요. 지역인재 선발. 혹시 지역인재 선발에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지금 이사 가시면 딱 좋아요. 지금 이사 가셔서 조금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스카이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스카이란 말을 쓰진 않아요. 스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어디 가려고 공부해? 스카이 가려고 공부하지? 그러면 옛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고대 다닌다 그러면 무슨 과 다닌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학교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뭐가 학과가. 그래서 예전엔 의치한이라는 얘기가 잠깐 있었죠. 근데 요즘 조금 더 더해졌습니다. 의치한 약수. 그래서 요즘에 대세는 의치한 약수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대학원에 넘어와가지고 약대. 그리고 수의과대. 네, 의치한 약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스카이 그러면 이제 아, 옛날 분들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굉장히 용어들이 많죠. 의치한 약수 그리고 패션 이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패션 이과. 워낙 문과들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을 잘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과 들어온 애들을 패션 이과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이과에서 바닥을 깔아준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의치한 약수를 노리고 계신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제가 알기로는 지역인재 선발로 들어가려면 고등학교가 거기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3년 동안. 대신 이제 그 동네 학교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의치한 약수를 꾸미시라면 지역인재 선발을 위해서 이사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걸 노리고 이사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일 좋은 대학이 광주래요. 제일 좋은 쪽이요. 거기에 광주로 이사 가시면 의대, 치대, 약대가 다 있대요. 수의과 대학도 다 있대요.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역인재 선발을 노리고 이사 온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이거는 뭐 이사 가실 거 아니잖아요. 이사 가실 거 아니면 빼시고 뭐 예체능 아니면 빼시고 결국은 큰 틀을 보면 뭐 정원 내니 정원 내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틀을 보시면 다들 아시죠?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지는데 정시가 좀 많아졌어요. 한동안 줄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학생부 위주 교과라고 하죠. 학생부 교과 성적만 갖고 가는 거. 그런 게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한 30-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논술 위주가 또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시는 수능이 굉장히 축소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무슨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능을 40% 이상 뽑아라 그래갖고 대부분의 학교가 40% 이상을 맞춰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가려면 요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하고 논술은 사실은 깜깜입니다. 깜깜. 우리 애가 붙을지 안 붙을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럼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무조건 1등 해야 되죠. 근데 학생부 교과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부분이 어디 애들? 뭐 지방 애들 그리고 이 동네에서 보면 대원고등학교. 제 학생 중에 대원고등학교 1등에서 이번에 지준 선발 드디어 봤다고 어차피 연락 온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요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가야 되는데 뭐 다 각설하고 결국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되죠. 그리고요, 승태는 다른 교육과정을 봤죠. 승태서부터 다른 교육과정을 받으니까 승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방법이 전혀 없어요. 2024년도에 발표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수능이 서술형으로 바뀌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학년이니까 재수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재수랑 완전히 다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태가 불리하다? 승태는 별 불리하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굉장히 불리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국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려면 요거 한번 볼까요? 2024년도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렇게 보니까 수시 모집이 79%나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만 보면 수도권에서 보면 수도권의 수시 모집은 현저하게 줄어들죠. 결국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수시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신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입시제도가 바뀌어 왔는데 결국 하나 바뀌지 않은 유일한 게 있죠. 그게 수능입니다. 수능. 결국 어쨌든 포인트는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정적인 물론 수능도 봐야 되고 당연히 내신 공부도 잘해야죠. 수능 따로 내신 따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라. 뭐 수시 모식이 80%나 되는데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논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수도권. 수도권의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수도권이 13만 2천 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학의 정원은 4만 명 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대학 이름은 대학들은 4만 명 이하죠. 보통 인서울이라고 따로 불러요. 근데 올해 수능을 본 애들이 45만 명 정도 됩니다. 45만 명. 재학생들이 한 30만 명 조금 넘는다 그러고요. 그럼 45만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만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우리가 들어갔던 대학. 캠퍼스 있는 대학. 그러니까 건물만 있는 대학 말고 캠퍼스 있는 대학. 그런 데 가려면 45만 명 중에서 한 3만 명 안에 들어야 돼요. 3만 명. 그럼 30만 명이 현역이 있으면 30만 명이 3만 명이면 10%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능 성적으로 상위 90% 정도는 돼줘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연고대까지로 좁히면 걔들 정원은 5, 6천 명, 6천 명 조금 넘습니다. 6천 명 조금 넘죠. 더 경쟁은 치열해져요. 근데 서울대학이나 걔네들도 또 뭐냐면 지역균형, 뭐 선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수는 또 빼앗깁니다. 서울연고대 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대 가는 건 더 힘들겠죠? 어쨌든 뭐 이게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과목 선택입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지금 물론 문이과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탐 과목을 뺄 수가 없어요. 물론 문과를 간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애들 문과를 보내야겠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당장 과학학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고1 중에도 국어교육과 간다고 그러길래 왜 학원 다니니? 이랬습니다. 과학학과 다닐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 애가 이과를 어쨌든 이공계열로 진학을 할 거다.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이 과학 과목이 굉장히 부담이 커요. 저희도 큰애는 이과 대학에 다니고요. 공대 다니고 둘째는 문과대학을 다니는데 문과의 사회탐구는 만점 받아도 한 개 틀리면 3등급이 되는 과목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과탐은 평균 45점 정도, 50점 만점에 45점 정도 맞으면 1등급이에요. 40점 맞아도 2등급입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맞으면 2등급 정도 된다는 얘기는 과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심지어 대학에서는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또 우리 과 들어오려면 이거 배워야 돼, 저거 배워야 돼.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작하는 건 우리 애가 이과로 진학을 하고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직장을 갖겠다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늦은 출발이에요. 대신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 문과 갈 거다. 우리 애는 경영경제 쪽으로 보낼 거야. 그렇다면 전혀 지금부터 과학 탐구할 시간에 다른 거 공부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고1 때는 어쨌든 다 배우고요. 아무리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고2 때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물리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 어떤 학교는 내가 뭘 강제로 다 하게 만드는 학교도 있어. 너네 이과 갈 거야? 그러면 어떤 학교는 오히려 두 과목만 봐라. 두 과목만 선택을 해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는 보통에는 한 3과목 정도를 추천합니다. 3과목 정도를 추천하고 성적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없는 경우에는 2과목만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네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3과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4과목 중에 적어도 3과목, 아주 적으면 2과목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굉장히 공부 양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중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과학 과목 중에서? 생물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셨겠죠? 생물이 제일 쉽다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리고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요.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과학, 암기 능력과 논리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생명과학은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일타 강사들 중에서 여기 대치동에 일타 강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수학은 뭐 현우지 뭐 그 친구 때문에 뭐 주가가 막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죠. 과학 탐구들도 일타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일부러 생명과학 얘기만 할게요. 전 생명과학 전공은 아니지만 생명과학 일타가 지금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우리 여기 제 대학생이 그 선생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듣고 인강을 다 들어요. 인강 5명, 8명 다 듣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니, 그 친구가 있는데 재료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일타가 백호라 물리? 빠른 계산 능력? 전혀 빠른 계산 능력이 아니고요. 빠른 계산 능력은 오히려 함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엉뚱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포함도 저도 제 말씀을 뭐 100%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거 다 넘기고 제가 어디 있죠? 요게 뭐냐면 요번에 6월 수능 화학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를 11번 문제네요. 이렇게 푼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게 현직 1타입니다. 화학 1타 강사의 풀이법이에요. 2타 강사의 풀이법입니다. 2타 강사의 풀이법입니다. 자, 신경 써서 보시지 마시고요. 3타 강사가 풀이한 방법이고요. 요즘에 뜨는 애가 풀이한 방법입니다. 특징만 본다면 다른 선생들은 다 밀도의 정의, 그 다음에 몰 농도의 정의를 가지고 산수해서 풀었어요. 이 친구만 뭐라고 풀었느냐면 야, D를 1로 해. D를 1로 하면 100g은 100ml가 돼. 그러면서 모든 산수들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사실은 제가 맨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단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샘 11번 해설 1, 2, 3, 4타 해설 선생님 4번이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그놈들은 지용이랑 똑같은데요. 제가 지용이거든요. 지용이랑 똑같은 방법을 푸는 놈을 발견했어요. 얘 뜰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뜰 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왜 1타가 되지 못합니까? 뜨긴 하지만 영원히 1타는 못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2등급짜리를 6등급 맞출 때 굉장히 필요한 테크닉이고요. 나머지 애들한테는 이게 더 수월해 보입니다. 다 똑같이 풀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풀어나가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애들한테 이렇게 풀면 너를 절대로 30분 안에 20문제를 풀 수 없다. 1시간 주면 풀 수 있다. 다 푼다. 공부한 놈들은. 근데 우리는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굉장히 멋들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곤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산수를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이렇게 푼다면 너희들은 만점을 기대할 수 없다. 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거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잘하는 게 하나 생기죠. 수학 저절로 잘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 저절로 잘하는데 보통 안 그러면 중학교 때보다 잘합니다. 네. 중학교 때보다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 방법으로 가르치고 나중에 이 방법을 습득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딱 요만했을 때. 딱 요만할 때입니다. 딱 요만할 때인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기다려주시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여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명이 강한 아이를 만든다. 뭐 제가 그냥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막 썼어요. 뭐 문법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급하게 뭐 한다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보다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일례로 문제를 푸는데 가운데 그 과정이 없어도 물어봐서 답이 옳다고 하면 칭찬해주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저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지? 차근차근히 해야 뭔가 뭐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풀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수능 준비를 시킬 때도 아이들 수능 준비를 시킬 때도 어떤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 고3 되면요. 대치동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정말 수십만 문제가 나와요. 수십만 문제.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면서 매주 5만 원씩 받아먹고 팔아요. 읽다 보면 똑같은 문제도 있고 애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그 수만 문제를 풀었으면 1등급이 되는데 계속 3등급이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문제, 평가 문제 한 문제를 100번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100번은 똑같은 방법 푸는 게 아니라 풀어봤으니까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양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 몇 건을 풀었니? 몇백 문제를 풀었니? 이거보다는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너무 선생님들 믿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의외로 아이보다 멍청한 선생님이 많습니다. 여기서 멍청하다는 건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중3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야, 그 평균 속도는 2분의 V0 플러스 V. 그러니까 가운데 거야. 가운데 거. 알았지? 앞으로 평균 속도는 가운데 속도야? 당연한 건데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아마 학교 시간에 그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겠죠? 평균 속도가 얼마야? 그랬더니 금방 답을 한단 말이에요. 10m per second이야. 그랬더니 너 어떻게 했었더니 가운데가 평균 속도잖아. 그랬더니 그건 틀렸다고 그랬대요. 교육 목표에는 틀렸을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에는 틀렸을 수 있으나 어쨌든 나중에는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몇 건을 풀었는지 관심을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중학교 점수 졸업해도요. 졸업과 동시에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소서도 내년까지 올해까지만 쓰고 사라집니다. 자소서에 나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잘 못해요. 써도 읽지도 않고요.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회장이었어. 인정도 해주자. 알았어. 중학교 때 넌 이거 왜 썼니? 너는 지금 고등학교 때 생활하는 거 쓰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 너 오히려 감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몇 점 맞았는지가 신경 쓰지 마시고 90점 맞았으면 얘가 200점 공부했는데 90점을 맞았는지 85점 정도 하는데 재수 좋아서 90점 맞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는 거 좋고요. 이건 계속 터집니다. 저도 그래서 회관 창의적인 애인데 창의적이 못하는 선생을 만나면 애들도 똑같아집니다. 저도 나이가 좀 먹어서 창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창의적인 아이들을 보는 눈은 그대로 있어요. 얘가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굉장하구나. 이 녀석 나중에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그런 아이들은 제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눈은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들. 근데 그런 눈이 없으면 고생합니다.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굉장히 두 단계를 뛰어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 뭐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아요. 대신 좀 주의할 점은 하나 있죠.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 거랑 엉뚱한 거라고 좀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엉뚱하니까 창의적이구나. 그건 아니고요. 엉뚱해도 창의적인 애. 질문을 해보면 엉뚱해도 굉장히 굉장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수업을 방해하는 창의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애들 뺏기면 안 되니까 다 똑똑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말씀은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중3 때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중3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이 유일하게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입시 설명회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입시 설명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리고 뭐 독설도 굉장합니다. 저 젊었을 때 독설하는 거만큼 독설을 합니다. 저기 온라인상에서. 근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올해 중3 입시 설명회는 안 하겠대요. 왜? 부모들이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다. 고3 정도 돼야 우리 애가 이 정도구나. 그럼 우리 애 꿈에 맞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중3 때는 저렇게 우리 애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라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면서 올해 어저께 보니까 더 이상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입시 설명회를 하지 않겠다. 이 친구 가장 정확해요. 왜? 현장에서 아들 가르치는 지금. 엄청난 친구예요. 결국은 아직은 어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추는 공부는 없어요. 딱 맞추는 공부 없고 결국은 우리가 수능을 잘 보게 하는, 수능을 잘 보게끔 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방법은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학원들을 고른다거나 여기를 포함해서 학원들을 고른다거나 선생님들을 고른다거나 개인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고른다 할 때 그 친구들의 역량을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오히려 지금이. 고등학교 때는요. 어차피 잘하는 녀석들은 알아서 잘하고요. 안 되는 녀석들은 누가 따라도 안 됩니다. 이미